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3주차 강의 때 진도 못 나갔던 부분 있죠. 그 부분 마저 나가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차 강의에서 사전 제작 영상이나 강의실 수업에서 매도인의 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점유권 이전, 물품의 인도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볼 내용은 이제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그 인도한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품의 인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물품을 제대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을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 검사는 최종 목적지, 양육항 이런 곳에서 수입업자나 대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만약에 물품의 검사를 통해서 물품의 하자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하자 보완 청구권이라든지 대체품 청구라든지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구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품을 검사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하자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자를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ISG 규정에서는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 하자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하자 통지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매수인의 의무란 점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그 물품을 인도를 했는데 그 매도인의 물품 인도 상황에서 매수인이 충분한 어떤 검사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인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어떤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검사 기회를 가질 때까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면 이건 좀 이제 국내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매도인이 수입업자예요. 매도인이 수입업자고 매수인이 국내 도매업자인데 소고기를 수입을 했어요. 소고기를 수입했고 매도인이 이거를 이제 매수인에게 팔았죠. 국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소고기가 외국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처음에 런던의 도크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인에게 어떤 충분한 검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물품이 체스터에 있는 매수인의 창고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중단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매도인은 소송을 걸었고 매수인은 그 어떤 소고기가 제대로 된 어떤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매수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런던에서 진행됐던 검사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매수인의 어떤 거절권이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에서 그렇듯 이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매수인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물품의 인수는 연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품의 검사 의무는 어떤 절대적인 의무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한다면 충분히 연기되어질 수도 있고 생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수인이 충분히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 물품의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밝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의 인수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물품의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물품의 인수를 매수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진 않다. 뭐 생략할 되어질 수도 있고, 그 검사의 어떤 기회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다면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품의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매수인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사후에 발견된 하자의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보증의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매수인의 물건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수인의 의무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사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매수인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물품 인수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물품을 인수한다, 한국어로 인수한다는 물품을 수령한다 혹은 물품을 승인한다,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물품을 단순하게 수령한다, 이런 것들은 물품의 인수로 간주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하고 예시를 들면, 나한테 어떤 누가 와서 이렇게 물건을 줘요. 그냥 받아만 준 상태. 근데 그걸 받아서 이게 내 물건이지 하고 해서 받아가지고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거 내 거구나, 나한테 제대로 배달이 온 거구나를 확인하는 단계와, 그냥 택배가 왔다고 해서 택배를 받는 거랑 요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SGA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품을 제대로 인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CI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SGA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GA 규정상 첫 번째,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보낸 사람한테 내가 물건 받았어 라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매수인한테 물품이 인도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어떤 행위를 해요. 근데 이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물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물건이 됐다, 이 물품을 승인했다, 물품을 인수했다 라고 치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니까 사용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거나 하겠죠. 그건 왜 그래요? 이 물품을 쓰거나 팔거나 폐기하는 건 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이 있다란 말은 아직 물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매도인이란 거예요. 왜? 내가 물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한 검사를 못 했거나, 충분한 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견이 됐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물품이 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점유하러 왔는데, 내가 이 물품을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런 걸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 소유권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매도인 쪽에 있으면, 매수인인 사람은 물품을 단순히 반품을 위해서든 대체품 인도를 위해서든 아니면 이거를 수리를 받기 위해서든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점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획득하지 않은 채로 점유만 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태로 유지 안 하고 이거를 팔거나 이거를 버리거나 이거를
뭐 쓰거나 하면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지 않는 거죠.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는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다면 그러니까 되팔거나 뭐 폐기하거나 뭐 처분하거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면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판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같은 행위를 하면 물품을 인수했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물품이 인도가 됐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어요. 내가 쉽게 말하면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나한테 택배가 왔어요. 근데 택배를 뜯지도 않았어.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 뭐 한 달, 두 달이 지났어. 그럼 그거 반품할 수 있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해보면 반품을 허용하는 기간 같은 게 보통 그 쇼핑몰에 뭐 어떤 사용자 계약이나 뭐 그런 거에 나와요. 약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동의 버튼을 누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동의 버튼을 누른 이상 일주일 혹은 한 달 내에 반품하거나 뭐 환불 조치를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매수인인데 내가 물품을 받았어요. 근데 기간이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품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수령한 정도가 아니라 인수했다는 거예요. 인수. 자,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길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매수인이 자기 물건인 것처럼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판매하거나 처분하거나 뭐 등등등.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 우리가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합리적인 시간은 사실 무역 계약론을 공부해보면 reasonable time이라 말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 reasonable time이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는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한테 판단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동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반품을 하거나 환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무료 반품이나 환불이 허용되는 기간도 전자상거래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쿠팡은 뭐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닷컴에서는 얼마고, 뭐 지마켓에서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이트마다 달라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방법은 택배 받아놓고 한 달 동안 뜯지도 않고 그렇게 있지 말고 받자마자 검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물품의 뭐 상태 이상이라든지 수량 부족이라든지 뭐 사소한 하자, 경미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즉시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품의 인수는 그렇고 물품의 인수 중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좀 특이한 경우가 분할 인도가 있어요. 물품이 어떻게 보면 대용량이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운송상의 어떤 이유라든지 물품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해서 그 거래의 정황이나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물건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매도인이 이 물품을 선적을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물건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번, 뭐 5번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한 3번째 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치면 그 3번째 거부터 3번째, 4번째, 5번째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3번째 게 잘못 들어오면 앞에 제대로 들어온 첫 번째, 두 번째 거까지 싹 다 인수 거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형화를 해보면
이런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는데 3번이 문제가 생겼어. 1, 2번은 문제가 없어. 그 경우에 전체를 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3번만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 3, 4, 5를 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 1, 2번은 제대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3번은 문제가 있지만 이 3번 문제 있는 거를 인수 거절할 수 없고 3번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해답은 SGA는 각각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케바케다는 얘기예요. 케바케다. 예. 근데 계약에 특별히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규정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볼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세 번째 들어온 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부분 있죠. 그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세 번째 게 잘못 들어왔는데 이 세 번째 게 잘못 들어온 것이 일시적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보통 이 영미법이 좀 그런 그 판례 중심주의다 보니까 성문법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좀 상황을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분량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의 뭐 한 3, 4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다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세 번째 들어온 부분이 뭐 전체 분량에서 뭐 1% 미만이다 이러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번째 분할 인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이 계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소한 하자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체 물품에 대한 거절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소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세 번째 인도의 하자가 계약 전체의 어떤 이행과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체 물품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다만 이것이 UCP 600의 경우에 우리가 UCP 600은 신용장 통일 규칙이죠. UCP 600은 여러분들이 그 무역 결제론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UCP 600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을 계약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신용장을 사용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무역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의 제 32조에는 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분할 할부 매매에 있어서의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분할 부분이 지정된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분할 부분 물론이고 그 이후에 나눠지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신용장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 대금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물론 신용장 거래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용장 통일 규칙은 그러니까 신용장이 대금 결제인 국제 물품 매매에 적용이 돼요.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이 아니면 신용장 통일 규칙이 적용될 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금 결제 방식이 송금 방식이라 할지라도 신용장 통일 규칙의 내용을 계약서에 박아 넣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규정을 매매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매매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내용을 넣었잖아요. 계약서에. 그럼 뭐에 따라서? 계약 자치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인정되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반 요소를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 할 부분, 나눠서 선적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고, 불가분의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가분의 매매 계약이란 건 뭐냐면, 원래는 한 번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물품이 한 번에 오기로 했어. 근데 한 번에 오기로 한 애가 나눠서 와.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계약 내용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할부해서 분할 선적하겠다는 거는 계약 자체가 나눠서 선적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선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나눠서 오는 건데 계약상 한 번에 보내주기로 돼 있어. 그러면 한 번에 와야지. 근데 이 경우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눠서 왔다 칩시다. 계약상에는 한 번에 보내주기로 해놓고 그러면 매수인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이거 완전 이제 계약 불이행으로서 뭐 문제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적게 왔는데 혹은 나눠서 왔는데 이거를 매수인이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으려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인수거절인데 매수인이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혹은 적게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 대급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사실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매도인이 계약 다 전체를 한 번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나눠서 보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해버리면 이거는 매도인이 계약 위반, 그러니까 한 번에 선적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계약 위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그냥 이것을 조건의 어떤 계약의 중차대한 조건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조건 위반. 어떻게 보면 계약의 본질적인 어떤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를 못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눠서 보내기로 했을 때 매수인이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받은 것은 인수하고 다른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그거는 SGA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에게 옵션이 있는 거예요. 나눠서 보내면 안 되는 걸 나눠서 보냈을 때는 매수인이 이거를 받을지 말지, 안 받고 인수 거절하고 계약 해지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받아놓고 일단 받기로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약 해제를 한다든지 전체 인수 거절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약정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야. 100개 보내주기로 했어. 근데 더 보내. 더 보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매수인이 옵션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전부를 다 거절할 수도 있고요. 100개 보내주기로 했는데 120개가 왔어요. 그럼 난 100개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00개를 받기로 했는데 80개를 보내줬다든지 120개를 보내줬다든지 150개를 보내줬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150개를 다 받았다 칩시다. 계약 수량보다 1.5배를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정된 수량에 대한 비율로서 대금도 1.5배 줘야 돼요. SGA 규정상. 근데 이거는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매수인의 옵션이죠. 매수인의 옵션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를 했고 제대로 했어요. 매수인한테 인수해가라. 매수인의 정당하게 약속된 계약상에 약속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장소에 물품을 매도인이 갖다 놓고 매수인아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인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우리가 비용의 이전, 위험의 이전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배웠죠. 매도인은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물품을 가져다 놨어. 근데 매수인이 안 가져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위험은 매수인 쪽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요. 만약에 매수인이 제때 물품을 인수하지 않아서 매도인 쪽에서 계속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받는 의무도 물품을 검사하는 의무처럼 매수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품의 인수에 대해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4주차 강의 자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가 있죠. 뭐예요? 아니, 물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대금 지급 의무. 무역 거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이야기했던 하한어음 치결 방식으로서 그 일종의 한어음에 대한 결제로서 선화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한어음을 결제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어음을 지급을 하든지 한어음을 인수를 하든지. 여기서 한어음을 지급한다는 말은 한어음이 뭐 일시불인 거죠. 일시불인 거고 인수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한어음이 기한보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한보험이란 거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만기일이 도래할 때 대금 지급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한어음을 사용을 하든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 한어음이 사용된다는 얘기는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선화증권을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대금 결제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결제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하한어음 치결 방식이고 그 하한어음 치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환어음이 bill of exchange 한어음이란 말 자체가 bill of exchange예요. 그래서 요거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한테 일종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청구 서류를 사용을 해서 대금을 매도인이 회수해가는 그런 방식이고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이거를 사용하는 일종의 페이먼트 메소드가 신용장이나 뭐 주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 신용장과 주심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역 결제론 수업 시간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어음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뭐죠? 돈 받을 사람이죠. 돈 받을 사람이 채무자, 돈 줄 사람.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발행한다. 그래서 일종의 뭐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금 청구서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돈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주죠. 돈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근데 한 어음의 경우에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그래서 bill of exchange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매도인, 물품을 보내죠. 그리고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수출자이자 매도인이 이 한어음의 발행인이 돼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수입자, 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도인이 대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한어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한어음이 있고 무담보어음이 있는데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선화증권을 인질로 사용하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설명을 드린 그 한어음은 하한어음이에요. 그래서 하한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큐멘터리는 뭐겠어요? 빌 오브 레딩. BL이죠, BL. BL을 인질로 이용을 해서 한어음을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선화증권과 같은 선적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를 무담보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어음을 앞서서 지급할 수도 있고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일람불이냐 기한부냐라는 거예요. 한어음이 제시됐을 때 매수인이 바로 일시불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는 일람불어, 사이트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급해주는 거죠. 대금 지급해주는 거죠. 자, 근데 유산스빌도 있어요. 요거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한이 걸려 있어서 한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됐을 때 매수인은 그러한 경우에는 기한부 어음의 경우엔 어음을 인수만 합니다. 받아요. 받고 돈은 나중에 기한이 도래하면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는 방식이 일람 후 정기불이 있고 일부 후 정기불이 있어요. 일람 후 정기불은 어음이 매수인, 즉 다시 말해서 수입업자한테 제시되고 난 달로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어음을 인수를 했어요. 그 날로부터 30일, 그 날로부터 60일 뒤에 만기일이 도래해서 그때까지 결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후는 뭐냐면 어음이 매도인 쪽에서 발행하고 나서, 수출자인 매도인이 발행하고 나서부터 날짜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수인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게 일람 후겠죠. 매도인한테 유리한 게 일부 후겠죠. 왜?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천천히 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30일짜리 기한부라 할지라도 이것이 일람 후냐, 일부 후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기한부 어음에 있어서는 인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가 오는데, 아니면 나한테 대금 청구서가 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금 청구서가 나한테 날라왔는데 일단 내 이름으로 왔으니까 이걸 일단 받아요. 받아보고 내가 언제까지 돈 주면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를 인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면 뭐 그전에라도 사전에 결제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만기일이 임박해서 이제 결제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한부어입니다. 그리고 어음의 어떤 지급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은행어음, 뭐 개인어음,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사실 또 뭐 상한 청구 불능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야기하면 사정없이 내용이 길어져서 어느 선에서 얘기를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어음 같은 경우에는 한어음을 포함해서 약속어음이든 어음을 발행을 하면 이것을 일람불로 하게 되면 바로 결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어음을 일단 사용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60일이라든지 90일이라든지 그런 기한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내 손에 있는 10,000원과 1년 뒤에 내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랑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 손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2024년 3월 22일 날 그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똑같은 권리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022년 3월 23일에 10,000원과 2023년 3월 23일에 10,000원과 2024년 3월 23일에 10,000원과 2025년 3월 23일에 10,000원은 가치가 달라요. 똑같이 종이에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한국은행 총재의인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숫자 1만이 적혀 있지만 23년도에 만원과 24년도에 만원과 25년도에 만원은 그 가치가 달라요. 왜 달라요? 왜 다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금리라는 게 있죠.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내가 1년 뒤에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만원. 오늘날 내 수중에 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내 수중에 만원이 있으면 이 만원을 은행에 가서, 물론 은행의 그 예금 금리가 엄청 싸지만 어쨌든 은행에 계좌 하나 개설해가지고 만원이라도 넣어놓으면 한 1원? 몇 원 정도의 그 이자는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내 손에 만원이 없고 1년 뒤에 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치면 실제로 만원이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는 그냥 만원이지만 오늘 내 수중에 만원이 있고 그 만원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1년 뒤에 만 10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시간은 금인 이유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회계 원리나 재무 회계 들으면 되는데, 예. 기간 경과 이자와 관련된 어음 할인. 뭐 여러분들이 들은 그 재무 회계나 회계 원리를 안 들은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거의 듣잖아, 사실. 듣는 게 좋은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날 현찰 만원 갖고 있는 것과 1년 뒤에 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똑같은 가치가 아닌 이유가 시간에 따라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내가 뭐 100만원 받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오늘날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달 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2달 뒤에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당장 현찰이 필요해. 그러면 그 어음을 들고 어딜 찾아가면 되냐면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어음을 할인해서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가면 돼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2달 뒤에 1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지금 당장 팔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다 못 받습니다. 뭐 한 98만원 이렇게 받을걸요? 왜? 2만원은 뭐예요? 수수료 이자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기간 경과 이자만큼을 할인된 가격으로 어음을 판매하는 얘기를 어음 할인이라고 해요. 어음깡. 솔직히 어음깡이라 해요. 어음깡. 예. 그래서 이 상한 청구 가능이냐 상한 청구 불능이냐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 2달 뒤에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98만원에 팔았어요. 팔고 난 98만원 받았어. 현찰이 당장 급해서. 그리고 나한테 그 어음을 사간 사람은 2달 뒤에 100만원 받겠죠. 근데 부도가 났어. 100만원이 안 나와. 그 어음이. 그러면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부도. 그때 그 나한테 98만원에 사간 사람은, 그 어음을 사간 사람이 나한테 돌려내라고 할 수 있으면 상한 청구 가능. 돌려내를 못하면 상한 청구 불능이에요. 어느 게 유리하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상한 청구 할 수 있는 게 유리하죠. 왜? 어음이 부도났으면 어음을 다시 뱉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금융기관 입장에서. 근데 어음을 파는 쪽 입장에서는 상한 청구 불능이 유리하죠. 그럼 수수료가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상한 청구 불능이 훨씬 수수료가 비싸겠죠.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가 커지니까. 자, 이 대금 지급과 관련된 상한 청구 가능과 상한 청구 불능, 이거 이해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들은 무역 결제론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계약론 시간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한어음의 배서. 한어음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내놓으라고 보내는 일종의 유통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뭐 아니면 어음 할인처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어떤 권리를 넘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는 방식은 배서입니다. 배서라고 하는 거는 뒷면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에는 endorsement. 이걸 통해서 매도인이 어음 발행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어음 발행인이 이제 뭐 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음에 대한 매입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제 권리를 넘겨주고 어음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한어음을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한어음에는 기본적으로 7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역계약의 성립 이후에 무역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매수인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물품의 인수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근데 대금 지급은 제가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제통상학부에는 무역 결제론이라는 수업이 있고 거기서 이 한어음에 대한 취급이라든지 신용장 방식이라든지 추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무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이 대금 지급에 대한 강론은 그 무역 계약론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결제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해야 된다. 물품을 받고 대금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무역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요 뒤에는 사실 무역 계약의 종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무역 계약 종료는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학습하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뭘 공부할 것이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CISG, 그 비엔나 협약, UNC CISG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내용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CISG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